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남편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50대 주부예요. 20대 초반의 맞선으로 지금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악착같이 살림하며 아이들 뒷바라지했답니다. 저는 평생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우며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뭐라 하셔도 네 어머님 하고 참았고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와도 참았고 아이들이 사춘기 때 대들어도 참았죠. 그게 현명한 어른의 자세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때론 참는 게 독이 된다는 걸 말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꾼 사건입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얼떨떨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제가 왜 그 신호들을 놓쳤는지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저희 카페는 동네에서 꽤 알려진 곳이에요. 커피 맛도 맛이지만 제가 직접 만드는 수제 케이크가 인기였거든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케이크를 굽고 9시에 문을 열어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힘들긴 했지만 내 사업이라 보람 있었죠. 우리 집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둘 있습니다. 딸은 일찍 시집가서 제주도에 살고 있고 아들은 서울의 광고 에이전시에서 영상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명문대 시각 디자인과를 나와서 취직을 잘했죠. 월급도 괜찮고 회사도 탄탄해서 안심했었는데 문제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엄마, 나 이번 주도 못 가. 광고 마감이라.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날이 많았고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죠. 살도 찌고 얼굴도 푸석푸석해져서 걱정이 많았는데 몇 년 전 회사 체육대회에서 인생이 바뀌었답니다. 그날도 아들은 가기 싫다고 투덜댔어요. 일도 많은데 무슨 체육대회야. 그냥 쉬게 해주지. 그래도 팀 대항전이라 어쩔 수 없이 참가했는데 릴레이 경주에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아들이 바통을 받고 전력 질주하다가 그만 발목을 삐끗했대요. 쓰러진 아들한테 맨 먼저 달려온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옆 팀에서 뛰던 필라테스 강사였어요. 괜찮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잠깐만요. 능숙하게 아들 발목을 살피더니 근처 의무 요원한테 아이스팩을 가져오라고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테이핑으로 응급처치를 했대요. 인대가 늘어난 것 같은데 병원 가보셔야 해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그렇게 아들을 병원까지 데려다 준 게 바로 며느리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아들 말로는 그때 이런 사람이 내 아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 일로 인해 둘이 연락하다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고 1년 만에 저희한테 인사를 왔죠.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처음에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어요. 위에는 그래도 옷은 격식을 차린 듯 했지만 방금 운동이라도 하고 온 듯 머리는 세게 묶고 운동화를 신고 왔거든요. 그럼에도 예쁘고 건강해 보였죠. 무엇보다 표정이 너무 밝았어요. 아이고, 어서 와요. 어디 있다가 온 거예요? 죄송해요. 오늘 오전 수업이 끝나고 바로 왔어요. 늦을까봐 급하게 왔거든요. 괜찮아요. 보기 좋네. 밥 먹으면서 대화를 나눠보니 더 마음에 들었어요. 아버지는 부산에 계시고 언니 하나 있는 둘째 딸이래요.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하고 필라테스 자격증을 따서 강남의 작은 스튜디오를 운영한다고 했죠. 저는 운동이 제 삶이에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고 믿거든요. 맞아요. 우리 아들이 운동을 안 해서 걱정이었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건강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정말 그 말대로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함께 등산 가고 평일 저녁엔 한강에서 자전거 타고 새벽엔 조깅을 했죠. 엄마, 나 요즘 몸이 너무 좋아.
일할 때도 덜 피곤해. 그래, 수진이 덕분이네. 너에게 딱 필요한 좋은 사람 만났구나. 결혼식은 상견례 다음에 봄에 했어요. 며느리가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고 싶다고 해서 좀 놀랐죠. 전통적인 게 좋아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한복이 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런 세심한 마음이 참 좋았죠. 결혼 후에는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의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렸어요. 어머님, 가까이 살면 자주 뵐 수 있잖아요. 저도 어머님이랑 많이 친해지고 싶어요. 진짜 딸 같은 며느리였어요. 2주에 한 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고 제가 아프면 병원도 같이 가주고 바쁠 땐 카페 일도 도와줬죠. 며느리의 특별함은 작은 데서 더 빛났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랑 사소한 일로 다퉜는데 며느리가 먼저 찾아왔더라고요. 떡을 사들고 와서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좀 예민했어요. 일하느라 피곤한 남편한테 운동하자고 너무 강요했나 봐요. 어머님이 아드님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며느리를 어떻게 안 예뻐하겠어요. 시어머니 조언을 구하는 며느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게다가 우리 결혼기념일까지 챙겨줬었어요. 호텔 뷔페를 예약해놓고 깜짝 선물이라며 데려갔죠. 어머님, 아버님, 30년 넘는 세월 동안 함께 하신 거 정말 축하드려요. 저희도 본받을게요. 남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평소 무뚝뚝한 사람인데 그날은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매년 가족 마라톤 대회에 우리 가족을 등록시킨 거예요. 처음 들었을 때는 기겁했죠. 마라톤? 아이, 다 늙은 우리가 무슨 마라톤을. 어머님, 5km예요. 걷기만 해도 돼요. 가족이 함께하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아이, 그래도 내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어머님 아직 젊으세요. 제가 2달 동안 특별 트레이닝 시켜드릴게요. 며느리의 열정에 못 이겨 시작했는데 카페 문 닫고 나면 일주일에 3번씩 며느리가 데리러 왔어요. 처음엔 동네 한 바퀴도 힘들었는데 점점 거리가 늘어났죠. 어머님, 오늘 2km 완주하셨어요. 대단하세요. 처음보다 훨씬 좋아지셨어요. 정말로 2달 후 마라톤 대회에서 5km를 완주했어요.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며느리가 저보다 더 기뻐하면서 울더라고요. 어머님 해내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꼭 안고 펄쩍펄쩍 뛰는 며느리를 보면서 저도 울컥했어요. 우리 엄마도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어머님에게 이렇게 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며느리 어머니는 며느리가 중학생 때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고 건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했죠. 그런 며느리가 어떻게 그렇게 변하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작년 봄이었어요. 그날따라 카페에 손님이 많아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는데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요. 그래? 조심히 와. 그게 마지막 정상적인 통화였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수진이가 사고가 났대. 뭐? 어떻게, 어느 병원이야?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손님들 있는데 울 수도 없고 직원한테 가게 맡기고 얼른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수진이 지금 수술 중이에요. 척추가...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 더 끔찍했어요. 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대요. 며느리 차는 앞차와 샌드위치가 되면서 완전히 찌그러졌고 119가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했죠.
5시간의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일단 생명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척추 손상이 심각합니다.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있고 설령 회복되더라도 정상적인 보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운동만 하던 아이가, 남에게 운동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던 아이가 못 걷는다니. 중환자실에서 며느리를 봤을 때는 더 충격이었어요. 온몸에 기계가 연결돼 있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고, 그래도 다행히 이틀 만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수진아, 정신이 드니? 아프지? 여기가 어디예요? 저는 왜... 의사가 상황을 설명하자 며느리의 표정이 변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에서 분노로, 그리고 절망으로. 거짓말이죠? 제가 못 건넨다니 그럴 리 없어요. 저 내일 수업 있단 말이에요. 회원들이 기다린다고요. 며느린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자 더 크게 절규했어요. 안 돼, 이럴 수 없어. 누가 내 다리 돌려줘요. 간호사 3명이 달려들어 진정제를 놓고 나서야 겨우 잠들었죠. 그 후로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밥도 안 먹고 약도 거부하고 면회도 거절했어요. 제가 정성껏 끓여간 미역국도 한 숟갈도 안 먹더라고요. 어머님 그냥 가세요.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 못 걷는 사람한테 뭐하러 먹이세요? 그냥 죽게 놔두세요.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들은 더 힘들어했죠. 회사도 휴직하고 병원에만 있었는데 점점 같이 우울증에 빠져들더라고요. 엄마, 내가 그날 데리러 갔어야 했는데 내가 일이 많다고 혼자 가라고 했어요. 그게 네 잘못이니? 사고는 누구도 예상 못하는 거야. 3개월 동안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병실은 매일 전쟁터였어요. 물리치료 선생님이 오면 며느린 소리를 지르고 의사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옆 병실에 새로운 환자가 왔어요. 50대 여성분이었는데 다른 이유로 입원하신 분이었죠. 그분이 며느리한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전 재작년에 사고로 입원했거든요. 딱 그 침대에 누웠는데 매일 죽고 싶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걷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불편함은 있지만요. 그때부터 며느리가 조금씩 그분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희망의 시작이었죠. 새로운 환자분은 보험회사 직원이었는데 재작년에 고객 방문 중 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척추 골절로 6개월간 누워있다가 재활치료로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대요. 처음엔 의사도 못 걸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정말요? 어떻게... 며느리가 처음으로 질문을 했어요. 3개월 만에 처음 보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죠. 일단 손가락부터 시작했어요. 하루에 1000번씩 움직였죠. 그 다음엔 손목, 팔꿈치 이렇게요. 그 환자분은 매일 며느리 침대로 와서 운동을 도와주었어요. 처음엔 정말 손가락 운동부터 시작했죠. 하나, 둘, 셋. 수진씨 힘내요. 잘하고 있어요. 언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리는 안 움직이는데. 손가락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전 한 달 동안 손가락도 못 움직였거든요. 그 마음이 중요해요. 바꾸겠다는 마음이요. 그 말에 며느리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매일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갔죠. 상체 운동도 시작하고 물리치료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6개월 만에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된 날 온 가족이 병실에 모여 울었어요. 방금 수진이가 스스로 앉았어. 봤어? 아들이 며느리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남편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며느리를 도와준 그 환자분도 같이 울면서 축하해줬고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재활원으로 옮긴 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했어요. 하루 6시간씩 재활 운동을 했죠.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오늘 평행봉에서 3걸음 걸었어요. 정말? 아휴, 우리 수진이 대단하다. 재활원에는 비슷한 처지의 환자들이 많았어요. 서로 격려하면서 가족처럼 지냈죠. 그 중에서도 며느리가 특히 따르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정언니였어요. 정언니도 저처럼 교통사고였대요. 3년 전에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회복해서 봉사활동까지 한대요. 그래? 훌륭한 분이시네. 네, 정말 긍정적이고 밝은 분이에요. 언니 덕분에 힘이 나요. 정언니는 일주일에 3번씩 재활원에 와서 환자들을 도왔대요. 재활운동도 도와주고 심리상담도 해주고 며느린 정언니가 오는 날만 기다렸죠. 오늘도 정언니가 좋은 얘기 많이 해줬어요.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희망이 생겨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고마운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우리 며느리에게 희망을 준 은인이라고 여겼죠.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며느리를 보면서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예전처럼 뛰어다닐 순 없겠지만 그래도 다시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잖아요. 며느린 퇴원 후 아들과 함께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제가 집안일을 해주면서 간호할 생각이었죠. 퇴원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재활원에 며느리 면회를 갔다가 그 말로만 듣던 익숙한 정언니를 처음 만났어요. 로비에서 며느리랑 대화하고 있는데 제가 오니까 며느리가 반갑게 소개했죠. 어머님, 이분이 제가 늘 말씀드린 정언니예요. 안녕하세요. 우리 며느리 많이 도와주신다면서요. 정언니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긴 생머리에 화장기 없는 깨끗한 얼굴인데 뭔가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아, 수진 씨 시어머님시군요. 안녕하세요. 정선미입니다. 수진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정말 좋은 어머니를 두셨다고 늘 자랑하시던데요. 아이고, 별 말씀을. 제가 더 고맙죠.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했는데. 알아요. 저도 그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수진 씨는 회복이 빨라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말씨도 곱고 교양 있어 보였죠. 그리고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재활복을 입고 있었는데도 품위가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3년 전에 큰 사고를 당했어요. 트럭이랑 정면 충돌했죠.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는데 기적처럼 회복했어요. 의사들도 놀랐죠. 그래서 이렇게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저처럼 희망을 잃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요. 정언니는 일주일에 3번씩 재활원에 와서 환자들을 도왔대요. 특별히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봉사활동이라고 했죠.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져요. 이렇게 누군가를 도우면서 저도 치유받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쉽지 않은 일인데 수진 씨가 특히 더 마음이 쓰여요. 가만히 보면 옛날 제 모습 같거든요. 운동을 좋아하고 활발하고 꼭 회복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고마웠어요. 며느리가 정언니를 그렇게 따르는 이유를 알 것 같았죠. 가끔 재활원 로비에서 마주치면 차도 함께 마셨는데 대화가 참 잘 통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어머님도 고생 많으시죠? 가족이 아프면 온 집안이 아픈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도 어머님도 건강 챙기셔야 해요. 수진 씨가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요. 그러고 보면 수진 씨가 복이 많아요.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서. 저희 시어머니는 죄송해요. 제 얘기 하고 있네요. 괜찮아요.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으신가 봐요. 네, 제가 사고 냈을 때 병원에 한 번도 안 오셨어요. 돈 드는 것만 걱정하셨죠.
그런 얘기를 들으니 더 안쓰럽더라고요. 정언니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구나 싶었죠. 한 번은 정언니가 특별한 재활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일반 재활 치료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치유가 먼저거든요. 몸과 마음은 연결돼 있어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회복이 빠르죠. 제가 아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그때는 그저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게 모든 악몽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며느리가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휠체어 생활이지만 그래도 집에 있으니 마음이 편한지 표정이 많이 밝아졌죠. 그런데 정언니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더라고요. 어머님, 정언니가 추천해준 책이에요. 정말 좋은 내용이에요. 며느리가 들고 온 책들을 보니 제목이 좀 특이했어요. 마음의 정화, 영혼의 치유, 우주의 기운을 받는 법, 생각의 힘으로 몸을 고치는 법 같은 것들이었죠. 이게 다 무슨 책이니? 정언니가 이런 책들 읽으면서 마음을 다스렸대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고. 뭔가 좀 이상하긴 했지만 며느리가 책을 읽으면서 위안을 받는다니 뭐라 하진 않았어요. 사고 후 우울해하던 때보다는 훨씬 나았으니까요. 그러더니 온라인 강의도 듣기 시작했죠. 노트북을 켜놓고 하루에 서너 시간씩 뭔가를 들으면서 열심히 필기를 하더라고요. 뭘 그렇게 열심히 들어? 아, 정언니가 소개해준 강의예요. 내면의 힘을 깨우는 법이래요. 진정한 치유는 마음에서 시작된대요. 몸의 병도 마음이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거죠. 처음엔 정말 그런가 싶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몸도 좋아진다는 건 일리가 있잖아요. 며느리가 희망을 갖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서 그냥 뒀죠. 근데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할 때였는데 어머님도 이 강의 들어보세요. 인생이 바뀔 거예요. 고맙지만 괜찮아. 수진이 너나 열심히 들으렴. 아니에요. 우리 가족 모두가 들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 집에 좋은 기운이 들어온대요. 무슨 기운? 긍정의 기운이요. 우리 집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제가 사고가 난 거래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아들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면서 말했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사고 난 게 우리 집 때문이라고? 그게 아니라 정언니가 그러는데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대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일이 생긴대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당신이 사고가 났다는 거잖아.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단지 우리가 모두 긍정적으로 변하면 좋은 일만 생길 거라는. 부부싸움으로 번질 뻔한 걸 겨우 말렸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죠. 며느린 점점 그 강의에 빠져들었어요. 하루 종일 강의만 듣고 책만 읽고 정언니와 통화만 했죠. 재활운동은 뒷전이 되고 있었어요. 수진아, 오늘 물리치료 안 갔니?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이 먼저 치유되어야 몸도 따라온다고 했거든요. 아들한테 얘기해봤지만 아들도 답답해하기만 했어요. 엄마, 요즘 수진이가 이상해요. 자꾸 지구의 에너지가 어쩌고 파동이 어쩌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꾸 돈을 쓰는 게 걱정이에요. 알고 보니 그 온라인 강의 수강료가 한 달에 50만 원이나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추가로 뭘 또 신청하려고 한다더라고요. 심화 과정이라나? 그래야 완전한 치유가 가능하다면서요. 뭔가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지만 아직은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허나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정언니가 소개해준 특별 재활 프로그램이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아들과 우리 집으로 밥을 먹으러 왔다가 함께 거실에 앉아서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이건 정말 다른 거야. 일반 재활로는 한계가 있대. 그래서 월 300만 원이나 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정언니가 특별히 할인받게 해줬어. 원래는 500만 원이래. 보다 못한 제가 끼어들었죠. 300만 원? 그게 대체 뭐길래 그렇게 비싸? 어머님, 이건 단순한 재활이 아니에요.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고 전문가가 1대1로 관리해준대요. 정언니도 이걸로 회복했대요. 그래도 너무 비싸지 않니? 건강보험도 안 되는 거지. 당연히 안 되죠. 특별한 치료니까요. 이게 제 마지막 희망이에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하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아들도 한숨을 쉬면서 고민하더라고요. 정말 그게 도움이 될까? 정언니 못 믿어? 언니가 거짓말할 사람이야? 언닌 지금 멀쩡하게 걷고 있잖아. 그건 그렇지만 당신은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휠체어 타고? 나도 다시 걸을 수 있어. 결국 아들이 져줬어요. 저도 며느리가 불쌍해서 뭐라 못했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죠. 정말로 그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시작한 첫 주는 괜찮았어요. 며느리가 희망에 차서 열심히 다녔죠. 어머님, 오늘 새로운 기계로 치료받았는데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다른데? 뭔가 에너지가 느껴져요.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밝아 보여서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 효과는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일반 재활 운동은 소홀히 하니까 근력이 떨어지는 것 같았죠. 수진아, 병원 물리치료는 계속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정언니가 그러는데 일반 물리치료는 겉만 치료하는 거래요. 그래도 어머님은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절박한지. 매번 그렇게 말하니 더 이상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나니 또 다른 요구가 들어왔어요. 이 프로그램도 특별 과정을 해야 진짜 효과가 있대요. 그럼 또 돈이 드는 거야? 월 100만 원 추가해요. 하지만 정언니가 보증한대요. 6개월이면 평소처럼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아들이 이번엔 강하게 나왔어요. 안 돼. 우리 형편에 월 400만 원은 무리야. 그리고 정말 효과가 있는 거 맞아? 효과가 없다고?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정언니 보면 모르겠어? 정언니. 맨날 그 정언니 얘기만 해. 정말 그 사람이 그 프로그램으로 나온 거 맞아? 당신은 정말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그저 다시 걷고 싶은 게 죄야? 며느리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들도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버리고 집안이 엉망이 되기 시작했죠. 그 후로도 돈 문제는 계속됐어요. 특별 영양제, 특수 운동기구, 에너지 측정기. 정언니가 추천하는 건 뭐든 사려고 했죠. 혼자 감당이 안 되자 저희한테까지 손을 뻗기 시작했고요. 어머님, 제가 투자할 곳이 있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투자? 무슨 투자? 정언니가 하는 사업인데 건강 관련 사업이에요. 수익이 정말 좋대요. 제가 다시 걷게 되면 함께 하려고요. 그때부터 정말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정언니라는 사람이 대체 뭘 노리는 건지 우리 며느리가 완전히 그 사람에게 빠져있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프로그램 비용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기본 과정이 끝나니 심화 과정, 그것도 끝나니 특별 과정, 또 마스터 과정, 끝이 없었죠. 어느 날 아들이 정말 단호하게 나왔어요. 이제 그만해. 그 프로그램비 때문에 지출이 한두 푼이 아니야. 적금도 다 깼고 더는 무리야. 무리? 내가 걷는 게 무리라고? 그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야. 6개월째인데 나아진 게 없잖아. 없다고? 내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당신은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럼 정확하게 뭐가 좋아졌는데? 여전히 휠체어 타고 있잖아.
부부싸움이 점점 심해졌어요. 예전에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정원님만 날 이해해. 당신들은 다 가짜야. 진짜로 내가 회복하길 바라는 사람은 정원님뿐이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얼마나 며느리를 위해 노력했는데 그걸 모른다뇨. 이제 아주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된 며느린 거의 매일 정언니를 만나러 갔어요. 재활 운동을 한다고 했지만 집에 와서는 그 어떠한 기운에 관한 이야기만 했죠. 오늘 대단한 걸 배웠어요. 우리 집에도 정화가 필요하대요. 정화? 그게 뭔데? 나쁜 기운을 없애고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거예요. 집안의 기운이 안 좋으면 제가 낫지 못한대요. 그래서 정화 전문가를 불러서 집 전체를 정화해야 해요. 비용은 500만 원이래요. 이번엔 남편도 참지 못했어요. 평소 조용한 사람인데 버럭 소리를 질렀죠. 정신 차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집 정화하는데 500만 원? 아버님까지 왜 이러세요? 전 그저... 그만해! 이제 정말 그만하자! 그 정언니라는 사람이 널 이용하는 거 안 보여? 며느린 충격받은 표정으로 우리를 봤어요. 이용? 정언니가 절 이용한다고요? 언니는 저를 진심으로 도와주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날 이후로 며느린 우리와 대화를 거부했어요. 밥도 같이 안 먹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가끔 정언니와 통화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언니, 우리 가족들이 이상해요. 언니를 의심해요. 네, 알겠어요. 언니 말이 맞아요. 부정적인 사람들과는 거리를 둬야겠어요. 결국 그때 일로 며느리와 아들은 원래 집으로 돌아갔어요. 서로 얼굴 붉히지 않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겠다 싶었죠. 그렇게 따로 지내게 되자 다툼은 사라졌지만 아들이 확연히 지쳐가고 있었어요. 복귀한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아지고 집에 오면 한숨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수진이가 완전히 변했어요. 그러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차라리 그 정언니라는 사람을 만나봐야겠어요. 대체 뭘 노리는 건지. 우리는 정언니에 대해 조사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 사람 연락처나 주소를 절대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왜 정언니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언니를 의심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어서. 필요 없어요. 언닌 좋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언니 욕하지 마세요. 막다른 길에 다다른 느낌이었어요. 며느리는 완전히 그 사람에게 세뇌된 것 같았고 우리 가족은 점점 더 갈라지고 있었죠. 며칠 후 우리의 운명을 뒤바꾼 날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카페에 출근하려다 휴대폰을 놓고 와서 집에 돌아왔어요.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낯익은 구두가 보이더라고요. 며느리가 신던 운동화였는데 오늘은 왜 구두를 신고 왔나 싶었죠. 아직 걷는 게 불편할 텐데 말이에요. 현관 옆에는 목발이 있었어요. 수진이 왔나? 거실로 들어가니 며느리가 큰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는데 평소에 안 보던 거였죠.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뭔가 불안정했죠. 초점이 안 맞는다고 해야 하나? 어머님, 깜짝이야. 언제 오셨어요? 휴대폰을 놓고 가서. 근데 일주일 만에 웬일이니? 집에 혹시 두고 간 거 있어? 네, 잠깐 들렀어요. 반찬 좀 가져다 드리려고요. 반찬은 늘 제가 해서 주곤 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반찬을 해왔다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근데 화장실 좀... 며느리가 급하게 화장실로 가면서 그 큰 가방을 거실 소파에 놓고 갔어요. 가방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요즘 며느리가 하도 이상해서 호기심에 못 이겨 가방 안을 슬쩍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현금 다발이 보였거든요. 5만 원권 다발이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는데 얼핏 봐도 열묶음은 넘어 보였어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많은 현금을...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현금 밑에 서류 뭉치가 있었는데 맨 위에 우리 집 등기부 등본이 보였거든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더 들춰보니 아들 인감증명서, 제 신분증 사본, 남편 신분증 사본까지. 도대체 이걸 왜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었어요. 작은 유리병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정화수라고 라벨이 붙어 있더라고요.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는데 뭔가 한약 냄새 같은 게 났어요. 가방 옆주머니에 두꺼운 수첩이 있어서 꺼내봤더니 첫 페이지부터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가족의 일정이 시간대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월요일 시아버지 6시 기상, 6시 30분 세수 및 양치, 7시 조깅, 8시 귀가 후 아침 식사. 시어머니 6시 기상, 7시 카페 출근, 10시 휴식. 화요일 시어머니 관절염 치료를 위해 정형외과 병원 매주 방문. 언제 이렇게 자세히 조사한 거죠? 우리가 매일 뭘 하는지, 몇 시에 어디 가는지까지 다 적혀 있었어요. 수첩을 더 넘겨보니 뒷부분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대한 분석이 있었거든요. 손이 덜덜 떨려서 수첩을 놓을 뻔했죠. 계속 읽어보니 글씨체가 며느리 것과는 달랐어요. 시어머니, 관절염이 있어서 건강 불안 자극 용이, 무남 동료로 자란 배경 때문에 가족의 강함, 이용 가능, 카페 운영으로 현금 유동성 좋음, 시아버지, 당뇨 초기 때문에 합병증 공포 이용, 은퇴 후 무료함 있어 관심과 대화로 포섭 쉬움, 부동산은 현시가 7억 예상, 대출 없음, 카페 월 매출 2천만 원, 순이익 800만 원, 예금 약 2억 추정. 저는 수첩을 몰래 빼돌렸어요. 그때 화장실에서 며느리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다가가서 들어봤죠. 지금 시어머니 집이에요. 네, 가방에 다 갖고 왔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오늘 무조건 마시게 해야 한다고요? 근데 너무 많이 타면 티나지 않을까요? 저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을 시작했어요.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언니, 근데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목소리가 떨리는 게 들렸어요. 며느리도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았죠. 네, 의심하진 않을게요. 그럼 3시에 만나요? 화장실 문 여는 소리가 나서 급히 가방을 원래대로 해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을 마시고 있었죠.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나와서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어요. 예전의 자연스러운 미소와는 달랐죠. 뭔가 연기하는 것 같은 어색함이 있었어요. 어머님, 사실 제가 오늘 특별한 걸 갖고 왔어요. 그래? 뭔데? 정언니가 만든 건강 음료예요. 정화수라고 하는데 몸에 독소를 빼주고 기운을 북돋아 준대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그 병을 꺼내더니 주방으로 가서 컵을 가져왔어요. 조심스럽게 따르는 모습이 마치 약을 다루는 것 같았죠. 이게 뭐로 만든 거니? 천연 재료로만 만들었대요. 16가지 약초를 우려내서 특히 어머님 관절염에 정말 좋대요. 정언니가 어머님 위해서 특별히 조제한 거예요. 그래? 근데 왜 갑자기... 제가 요즘 너무 불효했잖아요. 가족들한테 신경도 못 쓰고. 이거라도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해서요. 며느리가 컵을 제 앞으로 밀었어요. 투명한 액체였는데 자세히 보니 약간 뿌연 부욤물이 떠다니더라고요. 순간 아까 들었던 전화 내용이 떠올랐죠. 오늘 무조건 마시게 해야 한다.
아이 고맙긴 한데 지금은 배가 불러서. 아침에 커피를 2잔이나 마셔서 말이야. 에이, 그래도 한 모금만 드셔보세요. 정말 좋은 거예요. 정원이가 특별히 어머님 체질 맞춰서 만든 거거든요. 내 체질을 어떻게 알고? 제가 다 말씀드렸죠. 어머님 관절염이랑 불면증 있으신 거. 소화도 잘 안 되신다고. 뭔가 더 이상했어요. 제가 불면증이 있는 건 가족들도 잘 모르는데. 그럼 네 시아버지랑 같이 마실게. 저녁에 오시면. 아니에요. 지금 드셔야 해요. 갓 만든 거라 지금이 제일 효과가 좋대요. 시간 지나면 약효가 떨어진대요. 며느리가 거의 강요하다시피 컵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손이 차고 떨리는 게 느껴졌죠. 할 수 없이 마시는 척하면서 입만 대고 내려왔어요. 어떠세요? 향 좋죠? 인삼향 같은 게 나지 않아요? 응. 근데 좀 이상한 맛이 나네. 쓴맛도 나고. 처음엔 다 그래요. 좋은 약은 입에 쓰다잖아요. 자, 쭉 다 드세요. 며느리가 지켜보고 있어서 난감했어요. 그때 좋은 생각이 났죠. 아이, 전화 온다, 카페에서. 잠깐만. 일부러 핸드폰을 들고 현관으로 나가는 척했어요. 그리고 살짝 부엌으로 돌아와서 그 정화수를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가니 며느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고 있었어요. 어머님,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거든요. 또 뭔데? 제가 정원이랑 함께하는 사업이 있는데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어머님도 투자하시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서류가 차에 있어서 좀 더 가져올게요. 그래, 천천히 다녀와. 며느리가 나가자마자 저는 급히 집안을 둘러봤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잘 알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걸 발견한 겁니다. 거실 화분 뒤에 작은 뭔가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초소형 카메라였어요. 크기가 단추만 했는데 렌즈가 우리 거실을 향하고 있었죠. 이게 뭐야? 언제 설치한 거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구나. 다른 곳도 찾아봤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찾은 것만 4개였어요. 언제부터 촬영된 건지, 우리의 사생활이 얼마나 노출됐는지.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야. 완전히 조직적인 범죄구나.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났어요. 며느리가 돌아온 거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기다리셨죠? 이게 투자 설명서예요. 며느리가 서류를 펼쳤어요. 복잡한 도표와 그래프가 가득했죠. 보세요. 작년 수익률이 300%예요. 올해는 500%까지 가능하대요. 이게 무슨 사업이길래 수익률이 이렇게 높아? 건강기능식품 제조와 유통이요. 정화수도 저희 제품 중 하나고요. 그 특허받은 제조법이 있어서 독점 판매가 가능해요. 근데 왜 나한테 투자를 권하는 거니? 어머님은 저희한테 특별하니까요. 정언니가 어머님을 정말 좋은 분이라고 꼭 성공시켜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게 뻔히 보였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손은 계속 서류를 만지작거리고. 투자금은 얼마나 들어가는데? 최소 5천만 원이요. 그래야 큰 수익을 볼 수 있대요. 1억이면 더 좋고요. 글쎄, 이런 큰 돈을 혼자 결정하기는. 역시나 가방에 있던 현금이 떠올랐어요. 이미 다른 사람한테서 받은 돈인가? 그때 며느리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언니인 것 같았죠. 네, 언니. 지금 설명 중이에요. 네? 지금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는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꼭 결정하셔야 해요. 이 조건은 오늘까지래요. 놓치면 정말 아까워요. 그래도 이렇게 급하게. 어머님, 저 믿으세요. 제가 어머니를 속이겠어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결국 며느리를 그냥 보냈어요. 투자는 생각해보겠다고 하고요. 며느리가 나간 직후 바로 아들에게 전화했죠. 아들아,
오늘 일 끝나고 당장 집으로 와. 큰일 났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 아니 수진이 걔가 문제야. 빨리 와. 전화는 설명 못해. 그날 이른 저녁 때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급해요? 자, 일단 이거부터 들어봐. 제가 몰래 녹음했던 파일을 들려줬어요. 며느리가 정언니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죠. 아들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이게 정말 수진이 목소리예요? 그리고 이것 봐. 수진이 가방에 있던 거야. 며느리 가방에서 몰래 빼돌렸던 수첩을 펼쳐 보여줬어요.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주저앉더라고요. 이게 정말 우리를 속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 우리 집에 몰래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그러자 아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건 범죄예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요. 잠깐 일단 진정해. 수진이도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이건 수진이 목소리 들어봤잖아. 갈등하고 있었어. 완전히 나쁜 마음은 아닌 것 같아. 아들이 한숨을 푹 쉬더니 털어놨어요. 엄마, 사실 저도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뭔데? 며칠 전에 수진이가 제 명의로 대출 서류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 투자 때문이라고. 대출? 얼마나? 1억이요. 우리 집을 담보로. 제가 안 된다고 했더니 엄청 화내면서 나가버렸어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수진이 통장에서 이상한 돈이 나가고 있었어요. 매달 300만 원씩 어디론가. 그 재활 프로그램 비용 아니야? 그것보다 더 많이 나가요. 제가 추적해보니 어떤 개발원이라는 곳으로. 개발원? 정언니가 운영하는 곳인가 봐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정보가 없어요. 우리는 심각하게 대책을 논의했어요. 일단 정언니가 누군지 알아봐야겠어. 제가 수진이한테 정언니 만나고 싶다고 할게요. 투자에 관심 있는 척하면서.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날 거예요. 다음날 저는 지인 소개로 흥신소에서 일하는 사설 탐정을 만났어요. 전직 경찰 출신이라 해서 안심이 됐죠. 정언니라 본명은 알고 계신가요? 정선미라고 들었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재활원에서 만났다고요? 어느 재활원인지 알려주시면 거기서부터 추적해보죠. 직원은 의외로 빨리 정보를 가져왔어요. 이틀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근데 이 여자 보통이 아니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본명은 정선미가 아니라 최미경이에요. 나이는 42세, 사기 전과가 3번 있고 현재도 수배 중입니다. 뭐라고요? 수배 중이라고요? 네, 뭐 수법이 늘 비슷해요. 병원이나 재활원에서 환자들에게 접근해서 신뢰를 쌓고 가족들 재산을 노리는. 탐정이 보내준 자료를 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최미경의 수법이 정리돼 있었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정확히 일치했죠. 타겟은 중산층 이상의 가족관계가 돈독한 환자. 접근 방법은 같은 환자인 척 또는 봉사자인 척 접근. 신뢰 구축 방법은 3에서 6개월간 헌신적으로 도움. 세뇌 과정은 특별한 치료법이 있다며 희망 제시. 금전 요구는 투자와 치료비 명목으로 거액 요구. 가족들이 반대하면 이해하지 못한다며 갈라놓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0명이 넘어요. 피해 금액은 총 5억 원이 넘고요. 어떻게 잡히지 않은 거죠? 늘 다른 이름을 쓰고 피해자들도 가족이 연루돼 있어서 신고를 꺼려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애매한 게 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준 돈이라. 그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정언니 만나서 잠깐 나왔는데 이상해요. 어디서 만났어? 강남에 있는 카페에서요. 근데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남자 5명이 같이 왔어요. 뭐? 5명이나? 네. 그리고 계속 저를 촬영하고 녹음하고 있어요. 뭔가 증거를 남기려는 것 같은데. 위험해. 당장 나와. 괜찮아요. 저도 녹음 중이에요. 그리고 엄마, 수진이가 옆에 있는데 상태가 정말 이상해요.
어떻게? 눈이 풀려 있고 초점이 없어요. 그리고 정언니 말에만 반응하고 제가 말해도 대답을 안 해요. 그 정화수 분명 뭔가 약물이 들어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무슨 약에 취한 것 같아요. 정언니가 뭐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하고. 일단 자연스럽게 나와. 위험하면 바로 경찰 불러. 투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고 나올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불안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완전히 그들 손아귀에 들어간 것 같았죠. 그날 밤 우리는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갔어요. 다행히 담당 형사님이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고 우리가 가져온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녹음 파일, 계획서, 몰래카메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함정 수사를 해보죠. 함정 수사요? 네, 그 어머님이 미끼 역할을 해주셔야 해요. 투자하겠다고 하고 현장에서 잡는 거죠. 저희가 완벽하게 보호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에게 전화했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해야 했죠. 수진아, 나야. 그 투자건 다시 생각해봤는데 괜찮을 것 같더라. 한번 해보기로 했어. 진짜요, 어머님? 며느리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어요. 그래, 1억 준비했으니까 내일 집으로 와. 아참, 그 정언니도 같이 오면 좋겠는데? 당연하죠. 정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어머님 정말 현명한 결정이세요. 근데 수진아, 집에서 하지 말고 우리 카페에서 만나자. 거기가 여러 명이서 만나기 좋을 것 같아. 정언니도 집으로 오면 불편할 것 같으니까. 네? 카페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생각에. 다음날 오후 1시, 저는 평소처럼 일하면서 시간을 기다렸어요. 2시 정각이 되고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뒤따라 정언니와 낯선 남자 한 명이 들어왔고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정선미입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 될 거예요. 인생이 바뀌실 겁니다. 그들은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어요. 복잡한 투자 계약서였죠. 자,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계약금은... 잠깐, 이 회사가 정확히 뭐 하는 회사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아, 그러시군요. 저희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와 유통을 하는 회사예요. 특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옆에 있던 남자가 태블릿을 꺼내서 회사 소개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럴듯한 공장 사진, 제품 사진들이 있었죠. 연수익률 300%를 어떻게 보장하죠? 저희만의 독점 기술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대기업과 납품 계약도. 그때 제가 신호를 보냈어요. 커피잔을 탁자에 세게 내려놓은 거였죠. 그때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일어나 저희 테이블로 왔어요. 최미경, 당신을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뭔가 오해가... 정언니가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며느린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죠. 어머님? 이게 무슨... 정언니 왜 경찰이 언니를 잡아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붙들고 말했어요. 수진아, 정신 차려. 너도 속은 거야.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됐어요. 최미경은 처음엔 발뺌했지만 증거를 들이대자 하나씩 실토하기 시작했죠. 최미경의 진술은 충격적이었어요. 아픈 사람들은 희망에 목매거든요. 조금만 희망을 주면 뭐든 믿어요. 몸이 아프니까 정신이 약해져 있고 가족한테 미안해하고 거기에 파고들면 돼요. 정화수엔 뭐가 들어있는 거야? 별거 안 들었어요. 한약재 몇 가지에. 수면제 성분 아주 조금 넣었어요. 그럼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걸 효과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복용하게 만든 거군. 점점 양을 늘리면 의존하게 되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며느리도 다른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이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오열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정말 좋은 거라고 믿었어요. 시어머니도 건강해지실 거라고. 경찰 조사 결과 최미경 일당은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었어요. 피해자가 수백 명이 넘었고 피해 금액은 10억에 달했죠. 결국 재판이 시작됐고 며느린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최미경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죠. 여러 가족을 파탄낸 것 치고는 가벼운 처벌 같았지만 그래도 다시는 못할 거라는 안도감이 들었죠. 재판이 끝나고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많이 야위고 초췌해 보였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동안 받은 사랑을 이렇게 갚아서 평생 후회하면서 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은 이미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당연한 선택이었죠.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황에서 더 이상 부부로 살 순 없으니까요. 수진아, 너도 피해자인 건 알아. 하지만 알아요. 이해해요. 제가 한 짓을 생각하면. 재판이 끝나고 우리 가족은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들은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고 저도 카페에서 일하다 문득문득 그때 일이 떠올라 손이 떨렸죠. 엄마, 제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네 잘못 아니야. 우리 모두 속은 거야. 그래도 아내였잖아요. 제가 더 관심을 가졌다면. 남편도 스트레스로 혈압이 올라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온 가족이 트라우마에 시달렸죠. 카페도 한동안 문을 닫았어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마음과 몸을 요양하다 3개월쯤 지나서 카페 문을 다시 열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반겨주셨죠. 아이, 드디어 오픈했네. 여기 커피 못 맞춰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집 케이크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 따뜻한 말들이 큰 위로가 됐어요. 아들은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거부했지만 제가 설득했죠. 아들아, 이건 네 잘못 아니야.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1년쯤 지났을 때 뜻밖의 편지를 받았어요. 첫 며느리가 보낸 거였죠.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연락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 내려와 재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진짜 환자들을 도우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매일 가족들에게 했던 일을 후회하며 눈물 짓고 있고요.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걸 알지만 언젠가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저 모두 건강하시길 빕니다.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워해야 하는지 불쌍히 여겨야 하는지. 지금은 이 일이 있은 지 몇 년이 지났어요. 긴 노력 끝에 저희 가족에게도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왔지만 그때 일은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어요. 가끔 며느리 생각이 나요. 처음 만났을 때 그 밝고 건강했던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이라도 잘 지내고 있길 바랄 뿐이에요. 이 일로 배운 게 많아요. 참는 게 미덕이라는 제 오랜 신념이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것. 때로는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가족이라도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되 건강한 거리는 필요하고 이상한 징조가 보이면 바로 확인해야 해요. 요즘도 뉴스에서 비슷한 사기 사건을 보면 남일 같지 않아요. 특히 아프거나 힘든 사람들을 노리는 범죄,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가족이 갑자기 변한다면 이유가 있는 법이에요. 특히 돈이 관련되면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고요. 저희 가족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극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